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수업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5장, 6장, 7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교재에 있는 5장, 6장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7장은 이제 저번에 고장 계산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양은 많아도 이따가 상황을 봐가지고는 빨리빨리 설명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기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혹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전에 저희 쪽에서 했던 송배동공학 쪽에서 7장, 8장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압 무효전력 제어가 원래 이제 기본서로는 7장입니다. 7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여기처럼 전압 무효전력 제어의 필요성, 아까 보셨던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효전력 Q하고 전압 강화의 관계식 유도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10점짜리도 있고 25점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압 변동의 원인을 무효전력의 변화임을 증명하시오. 아까 보셨던 예제 7-3 이런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콘덴서 용량 전압 변화하여. 아까 보셨죠? 콘덴서 용량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전압 경감을 해줄 수 있는지.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내용들입니다. 요런 것도 다 계산하는 부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조상 설비의 설치 목적. 아까처럼. 요거는 이제 변전소 쪽하고 좀 같이 되는데, 이제 무효전력의 공급과 소비원이 뭐가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들을 보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SVC 동작 원리 특성. 그러면 이제 스태틱 볼테이지 컴펜세이터. 예? 이렇게 나와지죠. 그거하고 SVG, 제너레이터 쪽하고 좀 틀린 부분입니다. SVG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틱 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버터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변환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금 변전소에 이제 이게 설치가 돼 있죠. 스테이트컴이 효성에서 10메가바를. 거기에 갔다 온 사진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서 견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금 변전소하고 나중에 이제 변전 설비 쪽 할 때 신가평 변전소 쪽 사진 찍었던 거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팩츠. 사실 팩츠, HVDC 이런 부분들이 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변동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팩츠 설비에 대한 종류, 장단점, 적용, 보상 원리, 그리고 개통 전압 운영의 문제점과 운용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좀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효전력 필요성, 규정치 이하를 하기 위해서 수용 가격의 전압 특성, 조명. 아까 이제 책에 보셨던 그런 그림을 갖다 쓴 겁니다. 똑같이. 유도전동기, 컴퓨터 전자기기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런 내용 똑같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안에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저하가 심할 경우 유효전력 손실이 증가되고,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전압 저하에 대해서 속륜 용량이 저하되고, 정태 안정도에 대해서 속륜 용량이 저하되고, 그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지금 내용 넘어가고요. 전압이 너무 높은 거, 열화가 촉진되고 고저파가 발생했다. 예? 기계 수명이 저하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책에는 없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7-3이라고 되어 있죠. 벡터도로 푸는 방법.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개통도, 벡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가해를 그려주고 벡터도를 그려주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면 됩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도 이 단거리에 대한 이 송전선로의 특성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벡터도가 나와야 되죠. 단거리라고 하면 여기는 단거리는 R과 L만의 회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똑같이 한 가지인 것처럼 X축하고 Y축으로 해가지고 그걸 나눠서 여기 V 들어갔죠? 그래서 PR 플러스 QX인데 R 성분이 빠지니까 여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V는 여기인데 여기 부분에서 P 부분을 빠지니까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P 부분이 빠지니까 요 QX 부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1번에서 요거는 무효전력은 전압 강화하고 관계가 돼 있고, 여기 부분은 위상차하고 관계가 돼 있으면 증명한다. 여기 이제 예제 7-3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10점짜리입니다, 요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어렵게 푸는 방법이 이제 극좌표나 삼각함수로 풀게 되면 이게 25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코사사 해가지고 2분의 1 나누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예? 전압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들. 자, 요것도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교과서에 아까 있던, 극좌표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극좌표를 이용해서 나중에 삼각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요게 25점짜리 문제로 답을 할 때는 요 내용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유효전력에 대한 전압변동하고 무효전력에 대한 전압변동에서 어떤 부분이 더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무효전력에 의한 전압변동이 더 영향이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25점짜리. 아까 10점짜리로 아까 단거리 송전솔로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10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교과서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예? 한번 보시면 됩니다. V키 특성 넘어가고요. 이제 전압변화를 늘어가는 거. 요거는 임피던스를 합산해가지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 콘덴서를 넣게 되면, 여기 임피던스 부분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죠? 그걸 이제 등가회로로 그린 겁니다. 등가회로를 그리는데, 이렇게 등가회로를 그려서 요 지점에다 콘덴서를 집었는데, 문제는 임피던스를 환산을 해줬죠? 300MV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임피던스가 다 틀립니다. 여긴 100MV, 여긴 300MV, 여긴 300MV, 여긴 100MV.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가장 임피던스가 똑같은 게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임피던스가 큰 용량,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큰 걸로 다 맞추는 겁니다. 300MV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300MV다 보니까 100MV를 3배를 해주고 100MV를 3배를 해주면 계산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100MV를 해주려면 이걸 3으로 나눠야 되니까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3배를 해줬다는 얘기죠. 여기는 100MV를 300MV로 바꿔주다면 어떻게 되라고? 여기는 밑에 분의 기준이 여기는 항상 올라가죠. 기준 임피던스, 기준 용량이 항상 올라가고 현재 용량이 밑으로 오고 현재 용량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0MV에서 10%는 300MV에서 몇 프로냐? 이거죠. 그럼 100분의 3이니까 3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0%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요건 병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등가회로를 구하면은 이 수식은 이제 생각이 나죠? 요거 아까 VR분의 PR 플러스 QX 델타 V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온 것들이 퍼센테이지로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서 퍼센테이지에서 용량 계산하는 이게 뭐라고요? 전체 기준분의 요 용량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 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300MV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PU법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장률 계산을 정확하게 PU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직접 풀어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고요? 델타 V는 XQC 해가지고 QC는 X분의 2R이었잖아요. X 성분이 밑에 있고 X가 26.4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전압 강화가 3%만큼 일어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변동이 생긴 거다. 근데 그게 어디다? 300MV에서 이만큼 변동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변동 생긴 거를 만큼을 보상을 해주면은 변동을 없애줄 수 있다. 그래서 콘덴서 용량이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머릿속에다 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만 된다. 여기는, 여기 부분이 좀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개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자료 보내드렸을 때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요. 조상설비 뭐라고요? 무효전력 제어, 안정도 증진, 이용률 향상 이런 식으로 전압 상승 방지, 송전 손실 경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키워드를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앞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그런 키워드를 연상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도 넘어가고요. 어떤 종류가 있냐? 무효전력 안정화 장치가 무효전력을 제어하다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 무효전력의 발생원하고 소비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이게 뭐라고요? 여기다 다는 주변 악기 3차에 설치하는 거, 네? 각각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제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주 모선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피더 급전선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로 리액터의 특징, 장단점. 콘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인데 두 개로 가다가 여기만 하나만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쪽하고 이쪽에 뭐가 되어 있죠? 방전저항이 달려있죠? 양쪽에.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있다고요? 인젝터가 달려있다고요. 그리고 얘가 OMV라고. 여러분들 잘 생각 안 날 때는 OMV를 18개로 나누면 얘가 280 정도 되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280 정도. 계산해 볼까요? 저도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OMV를 5000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5000을 5, 0, 0, 0 나누기 18. 12가 아니라 18이죠. 278, 28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78짜리가 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진들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연상을 해서 생각을 하셔라. ULTC 같은 내용들 나와 있고요. SVC 나와 있고, 스테이트 콘. 스테이트 콘이 있고, 스테이트 콤이 있습니다. 콤. 스테이트 콘은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콘덴서다 보니까 한전 변전소 내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4 모선에서 사용하는 게 스테이트 콘인데, 그거 뭐냐. 154 모선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밑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무유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설비들이 무유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무유전력 설비를 발전기에서 발생해가지고 송전선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다 보면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송전선로에다가 P값만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가 Q값까지 보내주면 그게 다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발전기를 이제 역류를 1로 운전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P값을 송전선로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변전소 내부에서 우리가 수용가로 공급해줄 때는 Q성분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Q성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154 변전소에 콘덴서를 달아준 게 이게 스테이트 콘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콘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앞뒤로 3개 해가지고 위로 쭉 올려놓고 위에다 공심력 리액터 해놨던 사진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테이트 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트 콤은 컴펜세이터의 개념이죠. 그거는 SVC 쪽에 나오는 이제 스테이트 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VC 해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쪽에 나오는 개념으로 약간 틀려진다. 그러면 SVC가 있고 SVG가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런 내용들도 한번 답안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무효 전력의 제어 방식 뭐라고요? QV 컨트롤에서 제어 방식은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PF 컨트롤에서 제어 방식은 뭐냐에 따라서 제어 방식이 틀렸죠. AFC에서 제어 방식이 뭐였죠? 예, 3가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4가지가 있었습니다. 딱 뭐, FFC, FTC, TBC, FFC가 뭐라고? 플랫, 프리퀀시, 정주파수 제어 방식. 그 다음, 주연바라고 그랬죠?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3번째, 뭐라고요?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근데 여기 바이어스가 있었죠. TBC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라고요. 그게 AFC였습니다. ELD는 어떻게 제어를 했었죠? 그러면은 AGC는 어떻게 제어를 했었죠? 예, 직병재병이라고 했죠. 직렬배분, 병렬배분, 예? 재배분, 병렬재배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조작용 그림 딱 그려가지고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속기 제어,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배분. 경제부하배분에서는 어떻게 제어하는지 주파수, 자동주파수제에서 어떤 제어 방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2개를 합하되어 있는 AGC에서는 어떤 제어 방식을 썼는지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딱 명확하게 제어 방식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끔. 근데 큐브 컨트롤에서는 어떤 제어 방식이 있다고요? 3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개별 제어. 2번째, 협조 제어. 3번째, 종합 제어. 근데 개별 제어는 1, 2, 3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나와있죠? 근데 얘는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개별 제어에다가 플러스 화력발전소까지 들어갔다. 그 협조를 한다는 얘기고. 종합 제어는 변전소, 발전소를 포함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 그림이 안 나왔네. 나중에 뒤에 보다 보면 다른 쪽에 또 그림이 있으니까.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 문제점, 대책. 발생원, 소비원 이제 생각나시죠?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가지고 먼저 하나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무효전력을 발생한다는 건 뭐죠? 진상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상을 발생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 발전기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발전기
진상을 공급해주는 게 여기 지상이라면서요. 뭔가 올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외자라면서요. 지진, 지상, 발전기 지상운전, 그리고 이 위니까 과외자 운전. 그래서 발전기 지상운전, 과외자 운전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죠. 그럼 동기조상기는 뭐라고요? 반대라고요. 진상운전. 그냥 나오면 된다고요. 그 여기서 이제 진상을 올려주는 게 뭡니까? 콘덴서 성분 아닙니까? 콘덴서에 관련된 성분이 콘덴서, 송배전선로, 충전 용량이 큰 부분. 그리고 SVC나 스테이트콘이나 진상부하.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거 순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은 소비어는 반대 개념으로만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워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개념을 뭔가 하나를 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암기하기 쉽게끔. 아까처럼 진상무효전력이 부족하다. 그건 뭐죠? 전압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이거는 진상무효전력 공급이 과잉이 됐습니다. 전압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전압이 올라갔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죠? 기계가 열화가 되죠. 그리고 수명에 관련된 부분 있죠?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압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 L을 써주면 되죠. L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 관련된 부분. L이 뭐죠? 발전기의 저여자 운전. 그리고 동기조상기 지상운전. 블루리액터.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죠.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에서 종합제어가 그림이 나올 텐데 여기 개별제어는 아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변전소 제어하고 발전소 쪽도 제어하고 변전소 쪽도 얘가 얘 제어하거나 얘 제어하거나 얘 제어하거나 얘 제어하거나 얘 제어하거나 각각 따로따로 제어가 된다라는 게 개별제어 개념이고요. 협조제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개별제어 부분에다 발전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더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뭐 발전기 부분이 더 추가된다 그러고 나왔죠. 그래서 그림이 요 큐브 컨트롤 하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죠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발전기 부분이 추가됐다. 콘셉트는 그겁니다. 요거에다가 발전기만 콘삽이 돼서 뭐 조상설비라든가 아니면 개통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운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 CRT에서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스카다 시스템에서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조정을 해주면은 이 발전기에 대한 것들이 그 추가적인 부분을 더 공급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는 뭐라고요? 발전소하고 변전소에 대한 개념. 이 변전소에 대해 각각의 기계인데 큰 테마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제어로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요? 발전소하고 변전소에 있는 각각의 개별 제어하는 그 기기들이 아까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연결되니까 변전소에 각각 보는 거에 개별 제어였고 그 다음에 변전소에 각각 개별 제어 보는 부분에다가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게 발전기. 발전소가 아니라 발전기입니다. 예?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들어갔던 부분이 협조제였는데 이건 종합제어다 보니까 그거를 봐가지고 다시 ELD로 계산합니다. 경제부하부해분을 하기 위해서 각 발전소마다도 따로따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발전소마다. 이거는 각 변전소마다 따로따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제어한다. 모든 걸 다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제어는 개별이다. 협조제어는 개별제어에다 플러스 발전기만 된다. 근데 얘는 ELD가 들어간다. 그래서 경제부하 배분이 들어가죠. 예? 종합제어.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PF 컨트롤하고 같이 연동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개통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PF 컨트롤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드리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이 뒤에 내용들이 좀 와닿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SBC 동작 특성, 원리,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무효전력 공급.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이쪽으로도 제어하고 이쪽으로도 제어하려고 양방향에 있는 거예요. L은 뭐라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제어한다고요. 이제 C 부분을 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C가 또 나올 텐데 C는 어떻게 제어한다고? C?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냥 픽스드 되어 있는 겁니다. L도 픽스드가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앞에다 뭘 다느냐? 사이리스터를 달아가지고
양을 순차적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픽스드 콘덴서, 사이레스터 컨트롤 리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SVC도 이제 안에 보시면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이거는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 해가지고 사이리스터를 컨트롤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게 사이리스터입니다. 리액터를 제어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TSC, 사이리스터 컨트롤 캐피시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소비원. 얘는 발생원. 발생과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픽스드 콘덴서. 캐피시터는 픽스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콘덴서는 어떻게 돼 있죠? 요만큼 고정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양을, 기준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하나밖에 없죠? 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되겠죠? 거기 상태에서 이렇게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념이. TSC, TC야. 그럼 둘 다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제어가 되고 얘도 제어가 된다. 그럼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리액터 제어량을 따로따로 이렇게 가니까 리액터를 따로따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콘덴서도 이렇게 가고 이 그림 그려주실 때 아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올라가주면 얘 이렇게 제어가 되겠죠? 요때 또 올라갔을 때 얘가 또 한 번 또 제어해주면 이렇게 또 제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콘덴서는 그만큼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고 리액터는 그 기본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만 해주다 보니까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리액터는. 콘덴서는 여러 단계가 들어가면 되지만 리액터는 그때마다 한번 콘덴서 기준 베이스가 됐을 때만 올렸다 내렸다만 해주면 되니까 얘는 리액터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콘덴서는 용량 때문에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SVC 가서 보시면 밑에 다 콘덴서들은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위에 리액터 위에 하나 달려있죠. 딱. 예? 그 챕터에 위에 하나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 용량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내용들은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장단점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VC와 SVG를 비교 설명하셔. SVG 스테이트 콘으로 적었는데 이제 스테이트 콤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좀 애매한데 스테이트 콘은 이제 스테이트 콘덴서인데 이제 그 콤펜세이터로 이제 보시는 부분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용어를. 근데 저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하실 때는 콤펜세이터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SVC는 뭐라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액터하고 콘덴서를 통해서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SVC다. SVC는 자려식 SVC다 이거죠. 정지형 무효전력 발생단치. 정지형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죠. 인버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버터. 그러니까 SVG를 생각하면 인버터를 딱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자려식 인버터를 변압기를 통해서 접속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거 뭐가 있다? 그래서 GTO 인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 콘덴서나. 그게 개념이 틀린 겁니다. 아까 거는 뭐냐? 인버터가 아니라 뭐였죠? 다 L이나 C를 변압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갔는데 얘는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가 뭐죠? 개념이? 주파수를 제어해 주는 거죠. 속도도 제어해 주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인버터가 뭐냐? 그건 DC를 AC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 AC를 DC로 바꾸고 DC를 다시 AC로 바꾸다 보니까 앞에는 컨버터 개념이고 여기 뒤에는 인버터 개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해가지고 인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데도 인버터가 달렸니? 김치 냉장고 뭐 인버터 달렸다고 하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안에 다 컨버터가 인버터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UPS의 개념에서 보면 이 앞에 컨버터 부분을 렉티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류 장치니까. 육상 정류를 하니까. 그럼 바꿔지니까 컨버터라고 하는 거 바꾼 거를 다시 또 바꾸니까 다시 인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통상 인버터라는 개념을 너무 활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건 GTO는 뭐냐? 게이트 턴 온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다 시그널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아까 시그널을 줘서 사이리스터 같은 거는 이 제어각들이 있는데 그 제어각들을 여기서 그 줌으로 인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더 좋은 기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GTO 같은 경우가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데 용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압의 레벨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DC가 좋은데 왜 못 쓰냐?
처음에 그 DC가 발명될 당시에 DC를 변환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DC를 변환하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변환 장치는 있다는 얘기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SMPS 같은 그런 파워 서플라이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SVG의 제어 개념도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여긴 기본반이니까. 연구반 가서 보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팩츠는 뭐다? 팩츠의 용어가 뭐다? 뭐나?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유연 송전 시스템. 이렇게. 자꾸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하다. 그럼 왜 유연하냐? 여기는 가변 교류, 또 유연 송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송환설신. 제가 애울 때는 팩츠는 송환설신을 했냐? 설비 이용률 향상, 뭐 신뢰도 향상, 안정도 향상, 송전 용량 증대, 뭐 이런 식으로 송환설신으로 외웠었는데, 송전 용량 증대 나오나요, 여기? 개발 배경은 이렇게 나오네. 좀 내용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설비 이용률 향상, 신뢰도 향상, 그 안정도 송전 전력 증대, 송환설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예? 목적은 뭐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나중에 그런 키워드만 딱 생각을 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더 써주시면 되죠. 예? 안정도 증대, 설비 이용률 향상, 신뢰도 향상. 이 그림을 딱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팩트에서는. 발전기 TCBR 있고 TCBR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부분 TCSG는 아까 시리즈 캐패시터니까 요건 뭐냐?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다. 아까 병렬이 아니니까 전압부단나. TCPR은 페이지 레귤레이터, 위상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 스테이트콘은 여기 아까 했던 시성분을 이제 공급을 해주기 위한 부분. 근데 여기 지중선로에 시성분이 많은데 여기 시성분을 공급해준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스테이트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예? 스타콘하고 또 틀립니다. 이 T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스타콘은, 예? 154 변전실에서 쓰는 그 아까 그 콘덴서를 스타콘이라고 하고요. 여기 T자가 하나 더 붙었거든요. 스테이트콘하고 스타콘하고는 또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돈하시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트콘은 스테이트 컴펜세이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UPFC 같은 경우는 유니드 파이머 프리퀀시 컨트롤러 해가지고, 요것들은 뭐 제어? 여기는 뭐 제어? 여기는 뭐 제어? 여기는 뭐 제어 나오는데 얘는 세 가지를 다 제어할 수 있다. VX 델타를 다 제어할 수 있다. PVX 델타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뭐를 제어하는지 그런 것들도 표로 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PVX 델타 제가 설명드렸죠? 왜? 요 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VX 델타의 세 가지 영역과 P의 조정 개념이다. 그럼 VX 델타를 다 제어할 수 있는 게 UPFC고요. 나머지는 X만 제어하냐. 요 델타 제어하는 게 TCPR입니다. 레귤레이터니까. 델타고요. 요건 X 성분들이겠죠. 예? 요것도 X 성분이 될 테고요.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X는 어디서 제어한다? TCSC하고 스테이트콘에서 제어를 한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병렬 보상을 한다. 얘는 직렬 보상을 한다. 예? 예, 델타. TCPR에서 제어한다. P. 어디서 제어한다? TCBR에서 제어한다. 그리고 그걸 다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다? VX 델타는 UPFC에서 제어한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TCBR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TCBR이 어떤 데 사용하죠? TCBR. 발전기 쪽에서 부하가 탈락됐을 때 발전기 속도가 가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지스를 달아가지고 이걸 태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전동기에서는 제동저항이 되죠. 제동저항. 제동저항이 뭐냐? 제동을 하기 위해서 뭐죠?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역기전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역기전력이 들어오면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기기가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역기전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소홀히 시키기 위해서 제동저항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로해가지고 그 역기전력을 태워버린다고 그러죠, 저희가. 왜? 저항해서 발산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걸 태워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그런 그 제동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뭔가 들어오는데, 예? 여기 들어오던 뭐 부하 부분이 탈락이 됐으니까 얘가 빨리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빨리 돌아서 속도가 가속이 되면 위험하니까 얘를 걸어가지고 그 부하를 얘가 분담을 하게끔 하면 얘가 안정화가 되겠죠. 그게 이제 TCBR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콘 같은 병렬로 연결된다고 그러죠. 자세히 보시면 병렬로. 그래서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서 아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스테이트콘은. 예? 그 한전 모선에도 병렬로 연결돼 있죠. 역할은 똑같은데 이제 좀 헷갈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사이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공급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호사에 있는 변전소에 있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GTO 사이리스터. 그래가지고 요거는 SVG의 개념으로 그냥 본 거죠, 그냥. 근데 여기 SVG로 쓰려면 여기 인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을 그냥 GTO 인버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 그림하고는 좀 안 맞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별도 개념이죠. 반도체 제어. 이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끊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개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이리스터가 이걸 넣었다 뺐다. 이렇게도 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단점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고. TCPR은 위상을 제어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위상을 제어하려면 요거는 여기 시리즈 부분이 있고 여기 또 ETR 있죠. 여기서 검출해가지고 제어하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탭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쌓아주면서 여기서 쌓아져가지고 같이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건 뭐냐? 받아들여서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받아들여서 얘하고 그 부분을 틀려지는 부분을 채워 넣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개념적으로만. 이건 UPFC는 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쪽에서 뭐 받아가지고 뭐 아까처럼 전압도 재어주고 이쪽도 재어주고 뭐 제어장치에서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훈련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요게 팩치가 25점짜리로 나오면요.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각각의 장점하고. 팩치 장점, 단점, 개통전압의 문제점과 운영 대책. 이건 뭐 보시면 되죠. 문제점, 잉여 전력에 대한 문제점, 상호 간의 협조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 조상설비 상호 간의 협조 미비, 무효전력 제어 방법, 개별 제어, 두 번째, 협조 제어, 세 번째, 종합 제어. 개별 협조, 종합 제어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어떤 답을 의도를 하고 있는지. 아까 협조 제어는 뭐라고요? 발전소하고 변전소하고 개통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제어는 항상 이 그림을 쓰신다는 얘기죠. 왜냐면 개별제어하고 협조제어를 아까 보셨다시피 그림을 그리기가 참 힘듭니다. 개별제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다 개별로 한다고 하는데 협조제어는 이제 CRT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큐브 컨트롤 있고 여기 그 발전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통을 하는 그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다들 기본세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응용을 하시니까. 근데 저희가 하면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종합제어만은 다 이걸로 그립니다. 책에 있는 종합제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제어만은 이걸로 그리는데 ELD 계산해서 전력계통해서 ELD를 해가지고 큐브일 제어를 하는데 뭐라고요? 발전소하고 변전소를 제어한다. 발전소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었죠? 예? AVR하고 AQR이 있었다고 그러죠. 변전소는 뭐가 있었죠? 조상설비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들. 그러니까 조상설비에 관련된 건 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점점을 했죠? 여러 개의 발전소하고 여러 개의 변전소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장 부분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6장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까지는 하고, 요 다음 시간은 이제 7장 부분을 자, 개통의 경제 운영. 경제니까 돈입니다. 이코노미, 돈. 돈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돈 계산.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부족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유효전력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가깝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유효전력을 쓰니까 발전기에서 유효전력을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발생시키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발전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의 목적과 그 기능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자, 발전단, 송전단, 열혈. 기본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기본서를 잠깐만요. 경제 운영의 문제 개요. 이 그림은 제가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적체직 신경주.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합회분, 주파수 제어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나중에 어디서 또 써먹는다? EMS나 이런 쪽에서 또 써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PF 컨트롤 할 때도 이런 그림들을 좀 써주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요? 요게 EMS라고요. 교재는 없고 기본서 안에 있습니다. 6장에.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 이따가 이거 다시 자료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어떻게 된다. 그런 손실이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발전단하고 송전단하고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이제 손해율하고 손해 전력으로 그냥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은 손해율은 작아질 거 아닙니까? 왜냐면 발전기가 커지면은 발전기 내부에서 쓰는 소비 전력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발전을 하면 할수록 발전 전력은 커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림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 전력은 커진다.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을 작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발전기의 그 연료비 특성에 들어갔는데 연료비를 주입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되는데 밸브를 계속 제어할 수 있는 게 한 번 올렸다 한 번 올렸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선형적으로 해서 그냥 계산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돈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반비를 하는지, 그런 연료는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지 출력에 따라서 출력이 크면 클수록 연료는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소비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증분 연료비는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교재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계산하는 부분. 이게 이제 송전 손실을 이제 무시했을 때. 송전 손실을 무시를 한다. 그럼 뭐라고요?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전 손실을 고려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페널티 계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 경제 부가 배분에서는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법에서 계산을 하는데 무시하거나 고려했을 때 계산 흐름은 똑같다고요. 키워드가 뭐였죠? 경제 운영에서? 수목평청. 수는 뭐라고요? 수급조건. 목은? 목적함수. 그 다음에 평가함수. 총연료비 최소조건. 최소.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조건이 뭔지, 목적함수가 뭔지, 평가함수가 뭔지. 평가함수를 할 때 그때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라는 걸 람다를 이용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해 나가겠다라는 걸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제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송전 손실을 고려할 때는 송전 손실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없어지는 부분은 페널티 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그림이 뭐냐? 여러 대의 발전기가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각각의 발전기의 연료비 특성이 틀리다는 얘기죠.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그 페널티 부분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뭐 페널티 계수가 나오는데 송전 손실을 고려할 때는 여기 PL 성분이 이제 잠깐만요. 뭐라고요? 라그랑제 미정계수 람다를 사용해서 새로운 평가함수를 도입한다. 앞의 식과 마찬가지로 총 연료비를 최소화하는 조건, 수급 조건, 목적 함수, 그 다음에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이때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손실방정식하고 송전 손실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건 뭐 비팩타 나오고 하는데 그게
수화력 계통의 경제운용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나갈 겁니다.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계산이 어렵다 보니까. 25점짜리 나와도 이게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력 쪽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화력 하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다 수력 쪽에서 들어오는 낙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력 쪽에서 저수지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부하를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화력에서 부하를 공급하는 부분,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식이 복잡해진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수지의 경제운용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 자, 계통의 경제운용에서 보시면, 그래서 발전단 및 송전단 열효율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손해전력과 손해율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연료비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연료소 비율, 증분 연료비, 등증분 연료비의 법칙.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경제운용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급전, ELD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요? 경제운용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급전 문제를 정식하고 해법에 관해서 논하시오. 수목평총에 관련된 수식들로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페널티 팩터의 정의를 수식으로 보이고 그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이건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페널티 개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통상 발전기 출력은 상한값이 주어진다. 이 계산값을 벗어나는 발전기가 존재할 경우 처리 방법을 논하시오. 이따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송전 손실을 고려한 경우 경제부하 배분. 그럼 페널티 개수가 들어가겠죠? 무시할 경우는 페널티 개수가 안 들어갈 거고요.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 아까 제가 낙차도 돼 있다고 그랬죠? 수화력 병행 계통할 때. 그래서 거기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낙차까지도 또 무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근데 이제 교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번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라는 정도만 하고 좀 시험 빈도는 좀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 앞에 ELD 계산하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얘기죠. 왜? 관연도 문제를 봐도 그쪽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얘가 한 번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운영의 목적과 기능도. 경제운영. 수화력 발전소의 조합과 적절한 부하 배분을 통하여 화력 발전소의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 경제운영에서 수명평총에서 총이 뭐라고요? 총 연료비 최소 조건. 그래서 딱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운영계획 수립, 운영제, 예? 이게 딱 운영계획 하니까 뭐가 나오죠? 조류계산. 조류계산의 목적, 키워드가 뭐였죠? 세 글자. 사운학. 사가 뭐죠? 예? 사운학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가 뭐였죠? 사고 예방죠. 예?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왜? 개통이 증설이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전력조류 계산을 해가지고 왜? 이쪽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송전선로가 끊어져 버리니까 전력조류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제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다른 쪽에 전압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루트를 올려준다든가. 사고 예방제어, 운용계획, 확충계획, 똑같이. 확충계획의 위반, 운용계획의 수립, 예? 사고 예방제어, 사운학.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자꾸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거 하실 때도 자꾸 연상해서, 저거하고 연관이 됐고, 이거하고 연관이 됐고, 이런 식으로. 자, 적체직 신경주라고 얘기했죠, 신경주. 이거 어떻게 오냐?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적체직, 신경주, 신뢰도제어, ELD, AFC. AFC는 배우셨죠, 이제? PF 컨트롤 할 때 자동 주파수 제어하는 거고. ELD는 이제 경제부하 배분이죠. 그 경제부하 배분을 여기서 경제운영 단계에서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이런 것들은 아답티브 컨트롤, 옵티마이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최적 제어 같은 건 최적 전력주를 계산할 때 조금 나옵니다. 네, 뭐 적응 제어나 직접 제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내용을 다뤄볼 기회는 별로 없으실 거고요. 가버너 프리 운전 같은 건 내용을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EMS 계열, 뭐죠?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제어 같은 건 이제 확률이 들어갑니다. 확률. 프로버빌리티 해가지고 확률성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고가 날 확률, 안 날 확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제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제어도 좀 어렵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AFC하고 ELD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버너 프리 AFC, ELD 이게 뭐죠? EMS에서 전력 분담량에 따라서 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 있어야지만 QV 컨트롤도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체직 신경주 가버너 프리 운전하고 AFC 운전하고 그 다음에 ELG 운전하고 신뢰도 제어를 해가지고 EMS 쪽에서 간다. 4번에 보시면 경제적 출력 배분의 결과를 계통의 안정성이라는 입장에서 적정한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이 신뢰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설명이 됐으니까. 발전단 및 송전단 열효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 효율이니까 그냥 그 효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 F가 들어와서 출력 PS가 나간다. 예? 근데 이제 PS가 나가다 보면 이제 PG는 이제 발전기고 H는 뭔지 이제 보시라는 얘기죠. F는 시간당 연료비고요. C는 연료 단가고요. 예? 그 다음 PG는 발전단의 출력. 발전단의 출력이 생겼으면 거기서 손해 전력을 좀 쓰겠죠. PH는 손해 전력이라는 얘기죠. 연료가 들어왔습니다. 연료가.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860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1kcal는 860kcal, 1kcal가 아니었죠? 1kWh가 860kcal였죠. 860kcal를 가지고 이제 그 전력량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시간당의 연료를 투입해서 이런 연료들이 소진이 되면서 이런 그 칼로리를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줄은 0.24kcal였죠. 그래서 그 주울열을 시간 3600초에다가 곱해가지고 1000으로 킬로와트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한 게 860kcal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소비될 수 있는 전력량을 계산하니까 860kcal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출력으로 이제 1시간당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냐 킬로와트로 계산하다 보니까 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연료가 들어가서 열을 태웠으니까 그걸 킬로칼로리로 그 킬로칼로리를 킬로와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860으로 나눠준 것 뿐입니다. 연력학의 1법칙 이제 생각하셨죠. 그 다음에 그걸 효율로 통해가지고 발전단에서, 발전기에서 출력이 몇 프로 정도가 나오죠? 38%에서 40%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발전기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PG가 여기서 나왔는데, 발전기에서 발생한다면 손해 전력을 쓰고 남은 게 어디죠? 송전단으로 나간 거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발전단에 대한 출력하고 송전단에 대한 출력을 보시면 발전단에 대한 출력이 이만큼이면 송전단의 출력은 줄어들겠죠. 왜? 손해 전력만큼 썼으니까 그게 이 뒤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걸 발전단의 열효율, 송전단의 열효율을 해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니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다. 그럼 발전단에 대한 효율이 좀 더 크겠죠. 송전단의 효율은 좀 더 떨어질 겁니다. 왜? 손해 전력을 썼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냥 손해 전력하고 손해율을 썼는데 그림을 보시면 출력은 출력이 늘어날수록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발전기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비율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왜? 발전단의 출력이 커지면서 손해 전력은 그만큼 쓰는 양은 작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비례하고 요는 반비례한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손해 전력이 있습니다. 왜? 발전소가 100메가와트든 500메가와트든 건물의 크기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건물이 옆으로 커지거나 이렇게 하겠죠. 전등에 대한 손해 그 부분은 커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손해율에서 사용하는 비율들은 전체 발전기 용량 대비
그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손해율이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 전력은 커질 거 아닙니까? 왜? 전동기가 커지거든요.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펌프질을 해주기 위해서 그 전동기에 대한 용량들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 손해 전력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비 특성, 이렇게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료비들이 각각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가버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밸브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료비 특성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료비가 증가하겠죠. 자꾸 더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밸브의 개폐에 따른 불연속 특성으로 출력 곡선이 굴절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근사에서 표시를 하고 있다. 자, 연료 소비율. 1kW당 소비되는 연료 킬로칼로리. 아까 뭐라고요? 1kWh는 860kcal. 이게 연력학의 몇 법칙?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연력학의 1법칙. 예? 연력학의 2법칙은 뭐다?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 연력학의 0법칙은 온도가 제어박이나 뭐 톰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한다. 연료 소비율에 따라서 이런 그 출력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증분연료비, 등증분연료비의 법칙. 증분연료비라는 현재 출력에서 1kW 출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의 연료비의 증가분이다 이거죠. 근데 등증분 연료비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여러 대의 발전기에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이제 등증분 연료비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발전 비행은 연료비 외에 인건비, 보수 점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고려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같다라는, 등증분 연료비의 법칙이라는 모든 발전기에 증분 연료비가 같을 때 가장 경제적인 출력 배분이 실현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전기의 출력 특성이 틀려진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출력입니다. 요 밑에가 X축이 출력이 다 틀려진데 그때 들어가는 연료비가 최소화할 때 요게 등증분 연료비의 법칙이다 이거죠. 연료비가 같을 때 요걸 경제적으로 각각 운영하는 발전기 출력을 제어를 해서 요게 51, 요게 69, 요게 70, 요게 8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합계에 대한 부하의 용량에 맞춰서 각각의 요 그래프들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연료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다 보면은 최소적으로 연료를 뗐을 때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발전기 출력량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급전, ELD, 경제급전 문제 정식화, 해법 고려하시는 거, 페널티 팩터 보시고요. 화력계통에서 송전선식 고려한 경우. 이미 이것도 한번 오프라인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오프라인에서 관연도 문제 할 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요게 한 30번 때 나왔었죠. 30번 때. 자, 먼저 조건은 뭐냐? 경제적인 출력 배분의 충족 조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수급 평형 조건. 수급. 수목평청에서 수급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 발전기에서 발생된 부분하고 부하책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같다라는 게 수급 조건이죠. 일단. 발전기가 여러 대가 있었다. 그러면 10대의 발전기의 발전량하고 부하를 전체를 등가를 하면은 한 대에서 소비하는 부하의 양은 같다라는 게 수급 조건이라는 얘기죠. 목적 함수는 뒤에 나올 텐데 이제 그 각각의 발전기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가 함수는 그거를 아까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이용을 해서 등증분 연료비의 법칙으로 계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총 연료비 최소 조건, 거기서 이제 연료비가 라그랑제 미정계수라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놓게 되면은 아까의 그 람다 연료비가 똑같은 지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밸브를 올리고 줄였을 때
가장 최소화가 되느냐, 그걸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총 연료비가 최소화가 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게 바로 화력계통의 경제 운용이다. 자, 문제 해법으로는 뭘 쓴다?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를 사용한다.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법은 수급 평형 조건에, 처음에 수급 조건이 나온다 그랬죠? 수급 평형 조건에 미정계수를 도입해서 목적 함수와 조합시켜 평가 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수목 평총에서 라그랑지의 미정계수가, 예? 평가 함수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미정계수가 들어간다. 요 미정계수 람다가. 그래서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때 미정계수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자,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건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람다, 미정계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나오죠. 이렇게 다. 그게 바로 등준빈 연료비의 법칙. 아까 같다라면서 전부 다. 람다가 같은 부분이 등준빈 연료비의 법칙이다 이거죠.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그 람다를 갖게끔 해주는 게 경제운용에 대한 계산법이다. 근데 이게 뭐다?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경우입니다. 송전선실을 고려하게 되면 여기 페널티 계수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페널티 계수의 정의. 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 앞에 여기 부분, 요만큼이 들어간다 이제 1-P 로스분의 PGN분의 1. 요게 페널티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람다에다가 뭐가 곱해졌죠, 지금. 예? 람다에 곱해지는 계수가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페널티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PG분의 P 로스분의 1. 이게 페널티 계수다. 증분, 송전, 송실. 전체 발전기분에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뺀 분의 부분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거의 1-뭐분의 1은 1하고 같습니다. 거의. 예? 밑에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이 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1-뭐분의 뭐는 뭐 몇 분의 몇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빼주는 거죠. 근데 얘 값이 이제 1보다는 이제 보통 커지죠. 왜? 밑에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1하고 근사값인데 1보다 약간 커진다는 거는 뭐냐? 아까 뭐에서 뭘 빼는데 그게 1보다 약간 커진다는 건 조금씩 더 많이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PG분의 P 로스분의 1이라는 게 페널티 계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때 생긴다?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만.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는 페널티 계수는 고려하지 않은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를 사용하는 거고,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페널티 계수까지 고려한 라그랑지의 미정계수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송전 손실을 고려한 영향은 페널티 계수로 표현되고 마치 증분 연료비가 페널티 계수만큼 커진 것과 같다. 손실이 커졌다고 그랬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출력이 상한치를 벗어나는 경우에 처리 방법.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발전기에 지상운전을 하든 진상운전을 하든 해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조정을 한다? 바로 경제부하 배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각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제 표현을 하려니까 이제 힘든데, 그 전체적인 컨셉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문제를 이해하고 푸실 수가 있거든요.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 낙차 변동까지 고려해지면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6장에. 경제운영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데다. 요거 공부하실 때 차라리 고장전력 계산 하나 더 보시라는 얘기죠. 안정도 향상 대체수 더 보시고요. 무효전력 계산 하나 더 보시고. PV 컨트롤 하나 더 보시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수화력 병렬 계통의 경제운영. 아까 화력 계통만 했는데 여기는 수력이 있다 보니까 수력의 낙차까지도, 낙차도 손실이거든요. 그 손실을 일단 뺐다는 얘기입니다. 페널티 계수 같은. 근데 이제 수력에서 나오는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운영 계산법을 보면 협조 방정식, 최대 경상법, 동쪽 계획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냐? 그림을 보시면 송전 손실을 고려했다. 저수지조 속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수력 발전소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물의 유량과 발전량하고 관계가 있겠죠. 물을 사용한 만큼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량 Q에 대해서 발전량 pH, 수력에 대한 발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PS, 화력에 대한 발전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다 부하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수요 관리하고 있는 부분, 일부하 곡선하고 보시면 되죠. 화력발전소에서 기저부하를 공급하고 있고, 이런 수력이라든가 양수 쪽에서 첨두부하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급 평형 조건, 수목 평총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협조 방식이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냥 넘어가고요. 송전 손실을 고려할 때는 그런 부분이 페널티 계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까 1 뭐분의 뭐 이렇게 나왔죠. 그거분의 1 나왔잖아요. 이 페널티 계수가 이제 손실을 고려했을 때 들어가졌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 앞에 걸 이해하기 위한 개념. 근데 이거를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네. 전력계통공학에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력계통 경제운영의 목적이 뭐라고요? 돈하고 관련된다. 경제. 기능도. 아까 적체직 신경주. 그게 기능도입니다. 예?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게 EMS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고요. 발전단, 송전단 열효율 생각이 나시나요? 그게 뭐였죠? 발전단에 연료를 주입을 해서 연료에서 열효율에서 뭐가 생기죠? 킬로와트가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C분의 1이 생겼고 860분의 1이 생겼고 그 부분 생각나시라는 얘기죠. F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 단가분의 1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860분의 1이 뭐다? 킬로칼로리를 킬로와트로 환산하게 해서 연료가 타면서 킬로칼로리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온 게 뭐냐? 발전기의 PG인데 그 PG 값이 손해전력을 쓰고 나온 PS 값이 전체적으로 송전단의 열효율이다. 그럼 발전단의 열효율 PG하고 송전단의 열효율 PS 간에는 pH라는 그 손해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됐나? 발전단에 대한 열효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송전단의 열효율은 그거보다 작게 돼 있다. 그림이 어떻게 된다? C분의 1이다. 860대 1이다. 예? 여기 F가 들어와서 F가 뭐고 C가 뭐고 연료 단가고 860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면 뭐고 발전기로 들어가죠. 발전기에서 연소가 돼가지고 나온 부분이 여기가 발전기의 PG고 여기 소비 전력을 쓴다면서요. 전동기가 있죠. 여기 pH고 여기서 간 부분이 뭐라고요? 여기 부하 여기 PS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손해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료비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연료 소비율 등진부인 연료 소비율은 이렇게 반대로 되죠. 용량이 클수록 연료 소비율은 줄어듭니다. 효율이 좋아지니까 용량이 클수록. 그래서 화력 발전소의 열효율 향상해서 저희가 어떻게 되죠? 단위기 용량 증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요 그림이 이제 생각이 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례 반비례가 헷갈립니다. 비례 반비례가 나중에 요거였으냐? 요게 뭐라고요?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손해율은 이렇게 떨어진다. 소비 전력이 돼요. 그러니까 감쇄되는 부분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몇 개만 봐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증가니까요. 이 장에서는. 예? 발전기에서도 감쇄되는 부분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증가니까. 연료소비율, 등진부인 연료비 법칙. 다 설명을 드렸죠? 경제급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페널티 계수가 뭔지. 송전손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땐 수목평총에 대한 경제급전 운영을 계산한다. 수는 수급조건, 목은 목적함수, 평은 평가함수, 평가함수에서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를 이용을 해서 람다라는 부분이 같게끔 등진부인 연료비 법칙에 의해서 최소 연료비 조건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경제급전이다. 거기에 라그랑제 미정계수에다가 페널티 계수 1 PG분의 P로스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페널티 계수를 고려한 게 뭐다? 송전손실 고려 때의 경제부하배분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못 씁니다. 이 개념을 잡는데 여러분들 보통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제가 그걸 6개월에 단축시키려고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몇 년씩 걸렸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고, 이제 답안지를 쓸 때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가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이제 돌을 닦고, 저게 물이 흐르는데, 저게 물이 흐르는 게 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라. 이게 돌 닦는 거죠. 아, 저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뭐 어디에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이제 됐구나.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산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 나오죠. 키워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산을 하실 거니까. 자꾸 키워드부터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차 변동 무시하고 수화력 경제 운영 급전 문제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별도 내용들은 있는데 보시면은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략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7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8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이제 오프라인 때 제가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프라인 때 오셨던 분이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만 제가 조금 죄송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 시기 때 되신다면은 오후에 참석을 하시면은 동영상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간에 나와서 시간 되실 때 들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실 때 오후반에 무료 특강할 때 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